스토리 콧방. 제주도 부동산 임대 사기 사건, 오늘 그 마지막 스토리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아직 이전에 공개한 2편의 에피소드를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상가로 공고난 촌집을 임대할 당시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확인했다면서 어째서 무허가 건물인지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점을 설명하기엔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임대하기로 한 건물 2동은 당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창고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 계약서를 써준 인테리어 업자가 뒤늦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영상에서는 생략했지만 그 즉시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맞는지와 무허가 건물이 맞다면 양성허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할 읍사무소와 제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등에 찾아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물 임대 도온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무허가 건물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허물고 다시 지었을 수도 있고 혹은 증축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다고요. 확실히 알려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실측도 해봐야 된다는 거였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리인이 계속해서 신청했다고 주장했던 상가로의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했더니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건물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바가 전혀 없다. 거기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결국 계약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허위인데도 어물쩡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계약할 당시에는 없었던 전대인의 권리를 이용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강제로 추방하려는 사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이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아서 돈을 돌려줄 줄 알았기 때문에 판결까지 평균 2년이나 걸린다는 민사소송 대신 형사고소부터 했어요. 임대계약서를 쓴 2사람, 즉 건물 관리인과 인테리어 업자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한 거죠. 하나의 사건으로 2건의 고소를 할 수도 없는 데다가 결코 2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사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공범으로 하나로 묶은 거예요. 고소장 접수 후에 경찰서 형사과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진술하러 갔더니 담당 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용을 들으니까 확실히 사기 혐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형사고소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될 시 처벌을 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돈을 돌려주도록 하거나 대신 돈을 받아낼 권한은 없다고요. 그래, 일단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돌려받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건 진술하러 갔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형사님이 피고 측 진술을 받고는 갈수록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거예요. 전화로 재촉하기도 지쳐서 하루는 다시 직접 찾아갔죠. 그랬더니 우리보다 더 큰 액수의 피해가 난 사건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사건에 매달릴 시간이 별로 없다. 돌아가서 기다리면 조만간 결과를 통보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깨달았어요. 나는 다시 굉장히 함정에 빠졌구나. 이 사건은 그야말로 곧 미궁에 처할 운명이로구나. 이듬해 연말에 제가 약간 자전적 성향을 띤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거기에는 당시에 제가 하지 못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억울해했던 항변이 들어가 있죠. 소심한 한풀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말이죠.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금액이 훨씬 큰 사건도 한 달이 넘도록 수사 진도를 못 빼고 있거든요. 고작 1억짜리 사건에 매달릴 여유가 없단 말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1억 손해본 사람하고 10억 손해본 사람 중에 누가 더 똥줄잇할까요? 혼자 들었다면 내 귀를 의심했겠지만 아내도 분명히 그 고작이라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녀의 몸뚱이가 스프링에서 튕겨나가듯 솟구치고 반동으로 접이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접혀서 쓰러졌다. 아내는 화를 낼 때 나오는 특유의 중저음으로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저도 한번 묻죠. 100억 가진 사람이 사기로 10억을 잃고 1억이 전부인 사람이 같은 사기로 1억을 잃었다면 어느 쪽이 더 똥줄잇할까요?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더 많이 가졌다가 잃은 쪽을 구제하는 게 당연하다니 무슨 이따위 개같은 논리가 다 있습니까? 결국 형사소송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고 말았죠.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기부 등본상 창고로 등록된 건물을 상가와 주택으로 기재하여 임대한 계약서가 있고 계약금이 인출된 통장 사본이 있고 상대 측이 주장하는 용도 변경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데 그 외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 걸까요? 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행위가 사기를 쳐야겠다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요.
자, 나는 이제부터 너에게 사기를 쳐야겠으니 일단 돈을 좀 나한테 줘봐. 내가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잠깐만요. 방금 한 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녹취 좀 하고요. 이래야 제대로 된 증거를 댈 수 있었는데 말이죠. 나중에야 한 사실인데요. 형사소송을 해도 어차피 형사 의견이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형사수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검찰이 고소를 하는 게 더 빠르다고들 하더라고요.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고 좌절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장기전으로 갈 생각을 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죠. 불기소 처분 통보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여길까봐 곧바로 도끼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등을 담은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죠. 이번엔 증거 많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를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즉시 적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어요. 돈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을 돌려준 거죠. 그 뒤로도 그들은 소송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괴롭히고 미행도 서슴지 않고 한밤중에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서 마당에 차를 대고 한참을 무언의 협박을 하다가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었죠. 그때 마을 이장님도 우리 편이라 여차하면 다시는 접근 못하게 법보다 무서운 괜당의 힘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주살이를 잘하기 위한 또 한 가지 팁은 전입 신고만큼 중요한 일이죠. 마을 이장님께 얼굴 도장을 찍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저 이사 왔다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을 뿐인데 이후에 우리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귀한 단골이 되셨고 밤이 되면 차들도 잘 안 다니는 중산간 외진 곳에 가로등도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힘을 주셨죠. 부모님은 법적 강제권을 사용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생각을 존중했죠.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갔는데 아빠가 내가 가서 잘 설득해 볼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아빠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얼른 뒤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자가 본인에게도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고함을 치면서 협박죄로 이미 벌금을 물었으니까 이제는 돈을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눈에 불이 확 당기더라고요.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설득해보려고 하시는 아빠를 강제로 모시고 나오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를 쳤어요.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당신,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았어? 넌 아버지도 없냐? 두고 봐. 내가 돈은 못 받아도 넌 꼭 감옥에 쳐넣고 말 거야. 벌금 몇십만 원 물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연락 두절이 된 사람을 부모님이 한번 만나보시겠다고 하셔서 수소문하고 다녔었는데요. 집 짓는 곳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섞여 있거나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해서 찾아 들어간 곳에서 뜻밖이지만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을 듣게 됐죠. 마침 새참 먹는 시간이었는지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길래 아무개 씨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 사람을 왜 찾아요? 댁도 당했어?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앉아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겼어 하면서 이미 온 동네에 사자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람들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1대1로 하는 것보다 여럿이 모아서 공동으로 고소하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인테리어 업자가 어느 날 한다는 말이 고소해. 승소해도 나는 줄 돈 없어. 저 집도 저 차도 다 내 거 아니야. 내 마누라 거지. 나 신용불량자야. 신용카드도 없어. 재산 하나도 없어. 그랬거든요. 그 말을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람이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 소송 2년 걸려서 승소했어요. 근데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헐. 정말 의도적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래도 사기가 아니라고?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서 좋은 말로 돌려달라고 했으면 줬을 텐데 억울하다고? 정말 단단히 잘못 걸려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지인들을 총동원했어요. 못 돌려받는다. 반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다. 그냥 포기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수업료 낸 셈 쳐라. 이런 얘기가 전부였죠.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니, 돈의 액수를 떠나서 배울 게 없어서 사기꾼한테 수업료 내는 사람도 다 있답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수업료가 계속 들어가면 그걸 업으로 삼아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계속 나오게 돼요. 안 그래요? 심지어 민사조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데 위원 중 한 사람이 제주 토박이었던 관리인의 말을 듣고는 그 사람한테만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라는 거예요.
천만에. 그래서 인테리어업자와 그 사람이 각각의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각각의 서명도 한 장의 계약서에 동동으로 받았으므로 하나의 사건의 피고가 두 사람이라고 해서 사건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했죠. 제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않고 마치 싸우자고 시비를 걸거나 혹은 기를 누르자고 덤비는 것처럼 맹렬하게 공격하고 압박하더라고요. 위원 총 3분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유독 그랬어요. 직감했죠. 괜당이로구나. 너무 화가 나서 조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인사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결국 지리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시점은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이자 그때까지 얼굴은커녕 목소리조차 들은 적 없던 인물을 제3의 피고로 소장에 추가하면서 앞당겨졌죠. 그가 청구 원인에 대해 항변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이 난 거죠. 사실 그걸로 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 집주인이 돈을 돌려준 후에 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또다시 그들을 상대로 지리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는 거였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있었고 저 또한 그 지리멸렬한 싸움을 끝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어퍼컷이자 최종 반격을 가한 거죠. 생각해봤어요. 집주인은 왜 침묵했을까?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였다고 봐요. 그렇다면 전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건 아니겠구나. 뭐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실제 집주인을 제대로 개입시켜야겠다. 뭐 어찌됐든 소송에서 패소했고 피고로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생겼으니 문제의 건물을 재산으로 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전대인을 찾아갔죠. 전대인은 그때까지 소송과는 별개의 인물로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고 있었는데 자기 건물도 아니고 본인도 임대한 건물의 압류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압류 신청까지 들어갔으면 실제 집주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냥 팔짱 끼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꺼야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원금을 고스란히 통장에 돌려받게 된 겁니다. 모험이었죠. 만약에 전대인이 실제 집주인과 긴밀한 관계여서 다른 변수가 작용했다면 뭐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그런 전략이었어요. 원금을 돌려받기까지 꼬박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소송에 매달려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기 싫어서 다른 곳에 집을 구하고 카페를 오픈했어요. 기를 쓰고 준비해서 사기당한 집에서 나온 지 보름 만에 오픈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제주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게 된 겁니다. 카페 이름이 그루잠이었어요. 순 우리말로 깨었다가 다시 드는 잠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제 마음을 반영한 이름으로 그만한 게 없었어요.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깨어나서 다시 꿈을 꾸고 싶었죠. 카페 로고랑 명함도 제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른 사람 손을 빌지 않고 모두 우리 손으로 하려고 했어요. 돈도 부족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람을 쉽게 못 믿겠더라고요. 당시에는 인터넷에 그루잠으로 검색하면 경상도 지방에 한복 만드는 집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같은 이름으로 카페만 해도 4-5개가 검색되더라고요. 조금 다른 의미로 그루잠이 엄청 유명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민사소송 치고 1년이면 초고속으로 끝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달도 아니고 1년간의 그 피마르는 시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포기하라고 조언한 사람들은 아마 돈과 시간을 맞바꾸라는 의미였는지도 몰라요. 불행하고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 건강마저 잃는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세상 물정 모르고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세를 낮추는 법을 알게 됐고 전에는 누가 호의를 베풀면 이면에 다른 뜻이 숨어있는 게 아닌가 경계하곤 했는데 마음을 열고 다른 이의 도움을 감사히 받을 줄 알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다짐하게 됐고 무엇보다 세상은 혼자만 잘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연대의 중요함과 가치를 깨닫게 됐죠. 그게 괜당이든 뭐든 말이죠.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얻은 것이 많습니다. 제주살이 5년차. 이제는 서울보다 제주가 더 고향같이 느껴지지만 아직도 제주에서 쭉 살게 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루잠을 폐업한 뒤로 우리는 독일에서도 반년을 살다가 왔거든요.
제주에서 워낙 다이내믹한 사건을 겪고 나니 인생의 스릴을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하지만 사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는 그 의미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시밭길은 무익하지 않다. 고향에 돌아온 자는 고향에만 있었던 자와는 다르다. 그가 쓴 대표작 크눌프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온한 삶을 거부하는 방랑자죠. 결말에서 크눌프가 본인은 삶의 가능성을 낭비한 인생의 실패자라고 자책하니까 신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넌 방랑하였고 안주하여 사는 자들에게 늘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일깨워 주어야만 했다. 나를 대신하여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조롱받았다. 내 안에서 바로 내가 조롱을 받았고 또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자녀요, 형제요, 나의 일부이다. 네가 어떤 것을 누리든 어떤 일로 고통받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었다. 제주 부동산 임대 사기 사건. 제목만 해도 자극적인 이 사건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스토리 고팡에서 다양한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